안녕하세요, 규미사입니다. 오늘은 12월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12월엔 모음집이 2개나 업로드된 터라 영상 길이가 평소보다 약간 짧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외롭죠. 그럴 때 같은 나라, 같은 지역 사람을 알게 되면 정말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범죄에 물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진대위. 중국 복건성 출신인 그는 1988년 5월 처음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본어 학교를 다녔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실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일본어 학교를 그만둔 뒤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일본에 불법 체류하며 공사 현장에서 일하거나 같은 중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연히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이 남성은 왕강룡이라는 인물로 그는 진대위와 같은 중국인이었고 출신지 역시도 같은 복건성이었던 데다 타국 생활 중이었기에 두 사람은 무척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11월 무렵 이내 두 사람은 도쿄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대위는 일본 생활 중에 또 다른 남성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하력이라는 남성으로 하력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두 명과 같은 복건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1988년 2월 무렵 일본에 입국해 일본어 학교를 다녔지만 행실이 불량해 퇴학당한 뒤 일본에 불법 체류하며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인물이었죠. 하력은 진대위와 친하게 지내며 이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집에 살던 왕강룡과도 친해졌고 이렇게 같은 나라, 같은 지역 출신인 3명은 1992년 3월경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진대위와 하력은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파친코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1992년 5월 무렵 왕강룡이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 왕강룡은 다른 중국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도쿄 타마시에 한 파친코 가게가 있어 거긴 하루 매출이 1000만엔이 넘지. 그리고 영업이 끝나면 단 2명이서 이 돈을 옮기더라고. 1층에서 4층 사무실까지 엘리베이터로 운반하더라. 라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왕강룡은 진대위와 하력에게 쉽게 돈을 훔칠 수 있는 파친코 가게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내 이들 세 사람은 강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이들은 역할 분담은 물론 현장을 사전 답사하거나 범행을 연습하는 등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주도한 것은 주로 왕강룡이었는데요. 당시 이들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1. 범행은 직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엘리베이터 내에서 실시한다. 2.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기 다른 층에서 탑승한다. 3. 만약 직원이 저항하면 살해한다. 이들은 1992년 5월 30일을 범행일로 정한 뒤 왕강룡과 진대위는 나이프를, 하력은 목재 둔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1992년 5월 30일 폐점 후인 밤 11시 20분경 파친코 가게 종업원 A씨와 B씨 2명은 하루 매상 약 1500만엔이 든 자루를 운반용 카트에 싣고 1층 점포에서 사무실이 있는 4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강룡은 마치 다른 층에 볼 일이 있는 것처럼 1층에서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미리 2층에서 대기하던 진대위와 하력 역시도 다른 층에 볼 일이 있는 것처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죠. 그리고 문이 닫힌 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왕강룡은 종업원의 등을 미리 준비한 나이프로 수차례에 걸쳐 공격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진대위 역시도 다른 종업원의 등과 대퇴부를 나이프로 공격한 뒤 공격을 받아 상체를 수그린 피해자들의 등을 추가적으로 수차례 공격했죠. 그리고 하력은 직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몽둥이로 구타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고작 10초 남짓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좁은 엘리베이터라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더군다나 상대는 흉기를 손에 든 상태였기에 당시 현금을 수송하던 2명의 직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들 3명의 공격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평소처럼 4층 사무실에서 마감 준비를 하고 있던 파친코 가게의 점장 겸 상무 C씨는 직원들이 현금을 운반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직원들의 모습과 흉기를 든 남성 3명이 피 묻은 지폐를 허겁지겁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이었죠. 이에 점장 CC는 이들을 저지하려 뛰어왔지만 왕강용은 주저하지 않고 CC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액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진대위가 훔친 금액만 234만엔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후 이들은 각기 충분히 돈을 훔친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범인들이 사용한 흉기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경찰은 이 흉기에서 범인들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비록 직접적인 증거인 흉기와 지문을 채취했음에도 이들의 범행은 고작 10초라는 단기간에 발생했고 목격 정보도 전혀 없었던 데다 1992년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CCTV 기술이나 보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에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범인 3명은 용의선상에 오르기는커녕 몇 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돈을 펑펑 쓰며 생활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의외의 방식으로 해결되는데요. 10초 만에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손에 넣었기 때문일까요? 강도짓에 맞들린 진대위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1992년 10월 10일 도쿄의 한 술집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채취한 지문이 파치인코점 강도살인 사건에서 현장에 남은 지문과 일치했기에 경찰은 진대위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수도 없이 중국과 일본을 불법 입국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경찰은 진대위의 진술로 인해 다른 범인 2명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내 하력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진대위가 잡혔다는 것을 눈치챈 이 사건의 주범 왕강용은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뒤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주범인 왕강용 없이 진대위와 하력 2사람만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1심에서 2사람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돈을 빼앗은 건 맞다.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주범은 왕강용이고 우리들은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라며 자신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12월 5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미리 현장을 답사한 데다 살상력이 강한 칼로 등 뒤에서 찌르는 등 확정적인 사례를 가진 악질적인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이들 2명은 미리 공모한 적이 없다, 사리도 없었다, 양형이 부당하다 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장은 오로지 금전을 빼앗기 위한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 극형을 원하는 유족의 감정, 그리고 2명을 범행에 끌어들인 주범이 지금도 도피 중인 점을 참작해도 사형 선고는 어쩔 수 없다 라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번엔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고열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다 라며 1, 2심 판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도망 중인 주범 왕강용의 진술이 없으면 진상을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6월 11일 대법원은 국제 수배 중인 왕강용이 이들 2명보다 주도적이었던 것을 고려해도 2심의 사형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며 상고를 기각, 최종적으로 이들 2명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주범인 왕강용은 32년이 지난 지금도 그 행방이 묘연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2사람은 유학비자로 일본에 방문했다든지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이 있지만 이 왕강용이란 인물은 좀 의문이 남는데요. 체포되지 않아서 과거가 밝혀지지 않은 건 그렇다 쳐도 10초 만에 범행을 끝낼 정도로 면밀하게 범죄 계획을 짜고 CC가 달려오자 주저없이 흉기로 공격하는 등 어쩌면 애초부터 범죄 경험이 있던 인물이고 나머지 2를 이용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현금 운반하실 때 조심합시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사였습니다. (1955년) 후쿠오카현 시메마치의 한 부잣집에 딸이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타카하시 유우코. 그녀의 아버지는 상점가에서 구두가게를 운영했고 또한 많은 땅을 소유한 부자였기에 유우코는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그녀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었지만 부모는 장녀인 유우코만 예뻐했다고 하는데요. 유우코는 미인인 어머니를 닮아 외모가 뛰어났기에 어릴 적 별명이 백설공주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부모는 딸에게 비싼 옷은 물론 피아노, 과외 등등 온갖 정성을 쏟았고 유우코는 부모님의 기대에 힘입어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죠. 그녀의 동급생은 훗날 그녀에 대해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미인으로 유명했다. 다른 학교 남자에게 연애 편지를 받거나 고백받는 일이 많았다. 라며 유우코의 학창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도쿄의 무사시노 음악대학에 진학해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대학생 파티 같은 사교 활동을 즐겼지만 어디까지나 파티에 명문대생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참가하곤 했습니다. 즉, 자신과 급이 맞는 사람만 상대했던 것이죠. 그러던 대학교 2학년 무렵 대학생 사교 모임에서 한 남성이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남성은 후쿠시마현 출신의 한 살 연상인 A란 인물로 유명 대학인 케이오 대학을 다니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요. 이내 유우코는 이 A란 남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당시 A는 유우코를 정말 좋아했던 모양인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에게 끈질기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시 유우코는 A의 프로포즈를 계속 거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A의 설득에 넘어가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79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후 이듬해인 1980년 2월 A와 유우코 부부 사이에선 딸이 태어났지만 유우코는 사투리가 없는다 라는 이유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만나는 걸 무척 싫어했고 남편 쪽 친척들과도 교류하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했던 남편 A씨에 따르면 유우코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진짜 모습을 보였다. 방이 좁다, 방값이 비싸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싫다 등등 온갖 이유를 대며 이사를 반복했다.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시카를 들이대며 이렇게 말했다. 이 결혼은 실패야. 그리고 그녀는 이 일을 기점으로 고향인 후쿠오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 A씨는 그럼에도 유우코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쫓아 후쿠오카로 따라갔고 1983년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등 언뜻 보기엔 다시금 부부 사이가 좋아진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유우코는 부잣집 딸이었다 보니 씀씀이가 굉장히 해뻤고 새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명품 브랜드와 고급 가구 등을 원했기에 남편의 친가에선 매번 50만엔씩 여러 번에 걸쳐 그녀에게 돈을 건넸지만 유우코의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들의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A씨는 도박과 술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1985년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으로부터 2년 후 유우코는 노모토 유우지라는 남성과 재혼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유우코가 A씨와 살기 위해 구입했던 집에 건축을 맡았던 건축사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노모토는 유부남이었고 아이가 2명 있던 데다 아내가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주위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유우코와 재혼했던 것인데요. 재혼 이후 그는 건축 설계사무소를 설립했고 유우코를 회사의 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1992년엔 이들 사이에서 아이도 2이나 태어나는 등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우코는 건축사무소를 설립할 당시 대출 상담을 맡았던 은행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게다가 여전히 씀씀이가 무척 해퍼기에 번듯한 회사와 큰 건물이 있었음에도 노모토는 늘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죠. 게다가 1992년은 버블 붕괴로 인해 일본 부동산 업계가 한창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노모토 역시도 1억 3천만엔, 우리 돈 약 13억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아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유우코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았고 은행원과의 불륜 외에도 장남의 가정교사로 일하던 대학원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유우코는 남편인 노모토에게 한 가지 말을 꺼냅니다. 유우코는 빚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네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 라며 보험 사기를 저지를 테니 얼른 죽으라며 매일같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에 1994년 남편은 실제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왜 그런 짓을 하려 하냐? 분명 방법이 있을 거다
등의 말을 하기 마련이지만 병원에 입원한 노모토에게 유우코가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왜 안 죽은 거야? 빚은 어떻게 갚으려고? 진짜 인간 말종이죠. 아무튼 퇴원한 노모토는 다시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자 유우코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불륜관계였던 대학원생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1994년 10월 22일 유우코는 노모토에게 위스키를 먹여 깊게 잠들게 한 후 장갑을 끼고 배와 허리를 식칼로 공격해 살해한 뒤 대학원생에게 뒤처리를 맡겨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그의 죽음은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었지만 그가 생전 큰 빚에 시달렸던 점과 이미 2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던 점, 그리고 과거에 썼던 유서를 바탕으로 결국 노모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으로 유우코는 보험금 1억 6천만 엔, 대략 우리 돈 약 16억에 가까운 돈을 손에 넣었고 남편과 함께 살던 사무실 겸 집도 매각해 총 20억 원 이상의 돈을 손에 넣었죠. 남편의 사망 이후 그녀는 남편의 빚을 갚고도 수중에 10억 원 이상의 돈이 남았고 이 돈으로 한 가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가 시작한 것은 술집, 흔히 말하는 물장사였습니다. 그녀는 95년 프리지아라는 술집을 개업했는데요. 유우코는 유명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해 노래도 잘 불렀고 외모도 무척 아름다웠기에 순식간에 많은 단골 손님이 생겼죠. 그리고 그 단골 손님 중에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오키 후미오라는 인물로 일본의 명문대 와세다 대학 출신이었는데요. 사실 그는 과거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유우코를 만난 적이 있었던 인물로 당시엔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말도 붙일 수 없었지만 약 20년 만에 우연히 그녀와 재회하게 된 것이었죠. 이들은 이를 계기로 육체관계를 맺는 사이가 되었고 이때부터 유우코의 2번째 범행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아오키를 이용해 돈이 될 법한 손님들을 가게로 불러오게 한 뒤 이들을 유혹해 육체관계를 맺은 후 가족에게 말할 거다 라고 협박하거나 임신했다, 당신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 등의 거짓말을 하는 등 공갈과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그녀는 아오키는 물론 과거 불륜관계였던 은행원 첫 번째 남편인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경영이 힘들다, 돈이 필요하다 라며 금전을 재촉하는 등 늘상 남자들에게 돈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이렇게 갈취한 돈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대부분 호스트클럽과 파친코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 역시도 이런 방법이 언제까지고 먹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게의 단골 손님 중 9살 연상인 아마노 타카유키라는 인물을 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마노라는 인물은 유명 전통 여관의 지배인으로 결혼 27년 차에 유부남이었지만 유우코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아내를 버리고 1999년 6월 유우코와 결혼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마노는 유우코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불륜녀가 있었지만 유우코는 이 불륜녀와 하필 아마노가 근무하던 전통 여관에서 소동을 벌인 탓에 아마노는 결국 히로시마현의 외딴 호텔 지배인으로 좌천되었죠. 아무튼 유우코는 그와 3번째 결혼을 했지만 아마노는 좌천을 계기로 결국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이 직장을 잃었음에도 유우코의 낭비벽은 여전히 심각했죠. 그리고 결국 유우코는 3번째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범행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잔뜩 가입한 뒤 수면 유도제와 위스키를 마시게 한 다음 그를 욕조에 빠뜨려 익사시켰던 것이죠. 2003년 가을 무렵 당시 후쿠오카현 경찰은 과거의 사망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연히 남편이 2명 연속으로 죽었대. 아내가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더라. 그 아내가 프리지아라는 술집 마담인데 잘못 엮이면 협박당한대 라는 등 여러 흉흉한 소문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그녀의 남편 2명이 연속해서 사망한 점과 이로 인해 그녀가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넣은 점을 알아냈고 2004년 7월 23일 9명의 남성에게 공갈 협박을 한 혐의로 타카하시 유우코를 체포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그녀를 체포한 이유는 그녀에게 공갈 협박 이외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2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사용되었고 이에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유우코는 결국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인, 공갈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2004년 12월 13일
당시 법정에 소환된 것은 유우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범행을 도왔던 불륜관계의 대학원생도 함께 소환되었던 것이죠. 당시 재판에서 유우코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전부 인정합니다. 사형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정작 2개월 후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 대학원생이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했어요. 전 살인을 의뢰한 적도 없어요. 경찰이 유도 신문을 내서 인정했던 거라고요. 라며 자신은 사건과 관련 없으며 첫 번째 살인도 전부 대학원생의 짓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검찰 측은 여왕벌이 일벌에게 봉사를 요구한 것처럼 두 남편이 자신을 위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장 역시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우코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2011년 4월 26일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어 그녀의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와세다 대학 출신 공범인 아오키는 손님을 협박해 금전을 일부 취득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며 범행에서 뒤처리를 맡았던 대학원생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2008년 4월 22일 항소심에서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때 백설공주로 불렸던 여성의 몰락.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2001년 4월 20일 도쿠시마현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다행히 화재는 금방 진압되었지만 현장에선 반쯤 불에 탄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시신은 집주인이었던 마츠다 마사루 씨로 그의 사인은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의 폐에는 그을음이 없었던 것은 물론 후두부를 둔기로 공격당한 흔적과 더불어 전기 코드로 목을 조른 흔적도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선 피해자의 통장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통장 안에 든 금액은 4천만엔, 우리 돈 약 4억 원 이상의 거금이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화재의 원인이 누군가가 시신의 등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기에 경찰은 이 사건을 명백한 방화 및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마사루 씨는 생전 아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기에 경찰은 중요 참고인으로 아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어째서인지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아들 역시 범인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 혹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이번엔 현장에서 50km 정도 떨어진 한 섬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교고현의 아와지시마라는 곳으로 별장 건설을 위해 평탄화 작업을 마친 채 방치된 외딴 건설 현장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부검 결과 시신에는 둔기로 수회에 걸쳐 머리를 강타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범인은 시신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시신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사실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만 시신이라는 건 의외로 쉽게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신체는 7에서 80%가량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에 불을 지른다고 해도 다소 어중간한 상태로 남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경찰은 아직 불타지 않은 손가락의 지문과 치아의 치료흔을 바탕으로 신원을 조회했고 그 결과 이 시신은 첫 번째 피해자인 마츠다 마사루 씨의 아들 마츠다 히로시 씨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다소 외진 곳으로 공사 준비만 끝내놓고 방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통행량이 거의 없는 지역 주민이나 알 법한 장소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부자와 연관이 있던 주변 인물 중 이 아와지시마와 연관이 있는 인물이 있는지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 이들 부자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결정적인 증언 하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마츠다 씨 부자는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있었지만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4억 원에 달하는 돈은 그가 젊었을 적 열심히 일해 저축해온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바로 아들인 히로시 씨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들 부자는 집세가 싼 집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며
가끔 한 가지 취미를 즐기곤 했는데요. 그 취미는 바로 파친코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주 다녔던 파친코 가게의 점원은 경찰에게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마츠다시 부자랑 좀 친했던 사람이 있어요. 맨날 야구 모자를 쓰고 다녔고 자주 돈을 빌리더라고요. 이에 경찰은 파친코의 CCTV를 입수해 분석한 끝에 코이케 토시카즈라는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코이케 토시카즈라는 인물은 과거 아와지시마 출신의 한 여성과 결혼한 후 섬에 정착해 살며 노래방 기기를 판매하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비록 명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고 당시 그의 사기 방식은 굉장히 교묘해서 야쿠자 두목도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경찰이 코이케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귀신같이 눈치채고 집을 나와 자신의 고향인 홋카이도로 도주했죠. 이후 그는 결혼한 몸이었음에도 한 여성을 유혹해 그녀의 집에 얹혀 살며 경찰 수사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만 여기서 좀 어처구니 없는 것이 사기 사건으로 남편인 코이케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없자 이혼을 결심했던 아내는 어찌저찌 코이케를 찾아냈고 아와지시마에서 홋카이도까지 남편을 찾아가 설득, 자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이케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 판결을 받았고 감옥 생활을 시작하며 아내와는 이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출소 이후 코이케는 토쿠시마현으로 이사했지만 직업을 찾기는커녕 파친코로 돈을 벌겠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도박에 빠져 늘 돈을 날리기 일쑤였는데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 같은 파친코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바로 피해자인 마츠다 부자였던 것입니다. 코이케는 파친코로 돈을 날리는 날이면 자주 마사루 씨에게 돈을 빌리곤 했고 그러던 와중 우연히 마사루 씨가 약 4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진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특기인 사기로 이 돈을 한 번에 뜯어내긴 어렵다고 생각, 거금을 한 번에 손에 넣기 위해선 이들을 죽이고 빼앗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경찰은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며 코이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된 4월 21일 아와지시마로 통하는 다리의 CCTV를 조사한 결과 경찰은 짐칸을 비닐로 덮어 씌운 코이케의 트럭이 시신 발견 이래 아와지시마로 진입하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몇 시간 후 섬을 빠져나가는 코이케의 트럭 짐칸은 텅텅 비어 있었죠. 이에 경찰은 정황상 코이케가 시신을 싣고 섬으로 향한 뒤 자기만 아는 장소에서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한 후 귀가한 것으로 추정, 그의 집 근처에서 24시간 체제로 잠복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참고로 그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과거 코이케가 노래방 기계 영업사원이었던 시절 업무를 내팽개치고 낮잠을 자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경찰의 비공개 수사는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내 경찰 내부에서 한 가지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시 현장의 형사들은 윗선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가택 수사 명령 신청하시죠. 이 인간은 집이랑 차를 뒤지면 분명 증거가 나옵니다. 하지만 윗선의 간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죠. 이놈은 사기꾼 출신이라 치밀한 놈이다. 만약 조사했는데 증거가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더 명확한 증거를 손에 넣을 때까지 잠복 수사다. 이에 결국 현장의 형사들은 윗선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와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매스컴에서 냄새를 맡았던 것이죠. 당시 모 언론사는 아예 코이케의 집 앞에 대놓고 삼각대를 설치, 코이케의 집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것을 파악한 코이케는 그날 밤 자동차를 타고 도주해버렸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의 추적을 달고 자신이 익숙한 아와지시마로 향했고 결국 섬에서 발자취가 끊겨 모습을 감췄던 것이죠. 매스컴 때문에 다잡은 코이케를 놓쳐버린 경찰은 코이케가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물론 2001년 5월 그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다 잡은 범인을 놓쳤기에 그의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코이케에게 현상금 200만 엔을 거는 한편 100만 장 이상의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약 4,000건 이상의 목격 정보가 있었음에도 이 중 유력한 정보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 2010년 9월엔 현상금을 300만 엔까지 올리는 등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온갖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종결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1년이 지난
2012년 이날 오카야마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것은 여성 A씨로 그녀는 동거하던 남성이 화장실에 쓰러져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냈죠. 당시 이 남성은 즉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심장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경찰은 이를 단순한 병사로 판단, 지문을 대조하지 않았죠. 그리고 장례 업체에서 장례식 절차를 밟던 도중 한 가지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업체 측이 동거인이었던 여성 A씨에게 고인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묻자 A씨는 오가사와라 준이치예요. 근데 본명은 모르겠어요. 라는 답변을 했던 것이죠. 이에 본명을 모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장례업체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지문을 대조한 결과 사망한 인물은 방화 및 강도 살인 사건 지명 수배자였던 코이케 토시카즈였던 것입니다. 왜 안 잡혔는가? 사실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의문이 남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 인터넷과 CCTV가 충분히 보급된 2010년대에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의입니다. 당시 지명수배 중이던 코이케는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손에 넣은 통장은 계좌가 동결당했기에 그는 허위로 숙박부를 작성해 호텔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에 코이케는 전단지 배부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고 2002년 무렵 아르바이트 도중 역 앞에서 우연히 여성 A씨와 만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내 동거하는 사이가 되었죠. 참고로 이때 A씨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여성은 코이케에게 푹 빠졌던 모양인지 집세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한편 코이케에게 매달 용돈을 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기에 코이케는 자신의 명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의식주는 물론 휴대전화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전단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망한 52세 코이케의 얼굴은 결코 50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노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경찰이 노화 그리고 변장한 코이케의 얼굴을 예상해 만든 새 전단지 사진입니다만 이 늙은 사진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 100만 장 이상 배부된 전단지의 얼굴이 반대로 체포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참고로 그는 자신의 노화를 충분히 이해했던 모양인지 지명수배 이후에도 편의점, 음식점 등 바깥을 자유롭게 활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이케가 사망 당시 살았던 집은 오카야마현 경찰 본부와 고작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죠.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사건 해결은 100점, 미해결은 0점입니다. 거의 다 잡은 상태였기에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7, 80점 따윈 의미가 없습니다. 범인 검거에 노력상 따위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엔 장례업체가 현상금을 받아도 되지 않나 싶었네요. 만약 업체가 귀찮아서 그대로 처리했다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11년을 도망친 범죄자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야구선수. 높은 연봉과 더불어 관객의 환호를 받는 직업이죠. 하지만 은퇴 이후 야구선수의 삶은 현역 때와는 많이 다른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은퇴 이후 범죄자로 추락한 삼진왕 출신의 한 야구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오가와 히로시. 1962년 도치기현에서 태어난 그는 1살 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부부에게 입양을 가게 됩니다. 당시 오가와는 군마현에서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와 청소원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죠. 어린 시절부터 그는 운동신경이 무척 뛰어났고 지역의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야구부에서 투수를 맡았던 그는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의 전국 고교 야구대회인 고시엔에 3번이나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남기기도 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 진학해 대학 야구에서도 팀을 2위까지 올려놓는 등 팀의 중심이자 에이스였죠. 그리고 그의 활약을 눈여겨본 스카우터에 의해 1984년 드래프트에서 롯데가 그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오가와는 이듬해인 1985년부터
롯데 오리온즈 소속으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양부모는 아들이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오가와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죠. 당시 오가와는 입단 계약금으로 4,200만 원을 받았고 이 돈을 그동안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선뜻 건넸다고 하네요. 그는 데뷔 1년 차에 일반인 여성과 결혼, 장남도 태어났고 1988년 무렵엔 실력이 정점에 달해 150km의 빠른 직구와 변화구인 싱커를 주무기로 203이닝, 204 탈삼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기록을 알기 쉽게 비교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야구의 전설 중 한 명인 선동열 씨가 1991년에 203이닝, 210 탈삼진을 기록했으니 선동열 씨의 기록과 비교하면 탈삼진이 약간 적긴 하지만 당시 오가와의 야구 실력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 삼진왕 기록 덕분에 오가와는 이듬해인 1989년 연봉 협상 결과 2,200만엔, 우리 돈 약 2억 2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연봉을 받게 됩니다. 당시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리고 갑자기 수중에 큰 돈이 생기자 오가와는 가장 먼저 값비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는 실력에 자신이 있었고 돈도 많았기에 그의 씀씀이는 이때만 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렇듯 야구 선수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느닷없이 불행이 찾아옵니다. 1989년 오른쪽 어깨를 다치게 된 것이죠. 오가와는 이 부상을 기점으로 점점 구속이 감소했고 실력도 급감해 연봉 역시 점점 깎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2년 은퇴 수순을 밟게 되었죠. 은퇴 이후 1993년부터 그는 팀의 배려로 롯데에서 트레이닝 코치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의 연봉은 약 700만 엔 정도로 우리 돈 7천만 원 이상이었으니 결코 적은 편은 아니었죠. 문제는 보통 벌이가 줄어들면 씀씀이도 바뀌기 마련이지만 오가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급 유흥주점이나 파친코에 빠져 사는 것은 물론 바람을 피우다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 소송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등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혼 후엔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했고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도 태어나는 등 다시금 가정을 꾸렸지만 오가와의 해픈 씀씀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혼 이후에도 유흥비는 물론 성인 사이트 이용료로 거금을 사용했고 불법 도박은 물론 주식 투자에 빠져 현역 야구선수나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기 일쑤였죠. 당시 오가와는 빚을 갚기 위해 부모님께 손을 벌렸는데요. 그는 입단 당시 부모님께 건넸던 계약금 4,200만 원을 돌려받거나 목수일과 청소일로 한 푼 한 푼 모은 부모님의 적금을 깨 자신의 빚을 갚았죠. 하지만 이 돈으로도 여전히 그는 빚을 전부 갚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현역 야구 선수들은 물론 자신의 팬, 나아가 야구장 경비원에게까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이런 행실이 발각되어 2002년 구단에서 해고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고 당시 그의 빚은 1,750만 엔, 우리 돈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구단을 나온 그는 생계를 위해 한 운송회사에서 일하다 2003년 1월 사이타마현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윗선이 프로야구를 좋아했던 건지 이내 영업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회사 월급으로는 쌓여가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2003년 4월 그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비록 오가와는 파산했지만 재혼한 아내는 그를 떠나지 않았고 파산 이후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내가 가게를 관리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오가와는 한때 야구로 정점에 올랐고 본인의 씀씀이 때문에 몰락했지만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든 일의 발단은 고작 3만 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회사에서 회식 및 모임용 공금으로 10만 엔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가게를 관리해 용돈을 받아 쓰던 입장에서 느닷없이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과거 자신의 삶을 망쳤던 소비 욕구가 끌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10만 엔 중 3만 엔을 따로 빼돌려 파친코와 유흥으로 날려버렸는데요. 사실 이 시점에서 그가 아내에게 나도 모르게 써버렸다, 3만 엔이 필요하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아내와 다툴지언정 문제가 생기진 않았겠지만 그는
아내에겐 도저히 말 못하겠다. 일단 돈을 빌려서 메꿔야겠다. 라는 생각에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산 신청을 한 이력이 있었기에 일반적인 대출을 할 수 있는 신용 상태가 아니었죠. 그렇기에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일단 사채를 써서 메꾸자. 정말 최악의 선택이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의 빚은 다시금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는 회사나 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메꾸는 등 다시금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처음 그가 빌린 돈은 3만 엔에 불과했지만 이 시점에 그의 빚은 80만 엔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오가와는 돈을 빌려서 도박으로 딴 다음 갚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 도박을 하다 전부 잃는 등 사태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04년 여름 무렵 당시 오가와는 갑자기 롯데 구단의 경기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마침 이 시기에 선수들 라커룸에서 시계나 신용카드 등 귀중품이 사라지는 도난 사건이 발생했고 이때 경기장에 방문한 오가와가 선수들의 라커룸이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2004년 11월 18일 당시 오가와는 당장 갚아야 할 이자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처음 그가 빼돌렸던 금액 3만 엔이었죠. 그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회사 사장님께 부탁해 돈을 빌리자는 생각에 회장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다만 그가 회장의 집에 방문했을 때 회장은 부재 중이었고 67세의 가정부 N씨가 가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오가와는 이 가정부 N씨에게 정말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3만 엔만 빌려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지만 N씨 입장에선 회사 사람이라길래 문을 열어줬더니 갑자기 집에 들어와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황당하다는 듯 오가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가와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N씨를 강하게 밀쳤고 이로 인해 N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게 됩니다. N씨가 의식을 잃자 오가와는 회장의 집을 샅샅이 뒤져 현금 175만 엔을 훔쳤고 의식을 잃은 N씨가 정신을 차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 생각, 그녀를 들쳐업고 차에 태워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바로 구 아라카와 강이었죠. 그런데 예상 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이동 도중 N씨가 정신을 차렸던 것이죠. 그러자 오가와는 끔찍하게도 N씨를 무참히 구타해 다시금 의식을 잃게 한 후 회장의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외딴 강에 도착해 의식을 잃은 N씨를 강에 집어던진 후 도주했습니다. 참고로 N씨는 당시만 해도 의식을 잃었을 뿐 생존한 상태였지만 깊은 강에 가라앉아 결국 익사했던 것이죠.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04년 11월 20일 낚시를 하던 한 남성이 피해자 N씨의 시신을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당시 경찰은 그녀의 사망이 사고사가 아닌 사건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회장의 집이었고 회장의 집은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누군가가 강제로 들어간 흔적이 전혀 없었기에 경찰은 N씨가 문을 열어줬을 것으로 판단, 범인은 면식범이며 회사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직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추정 시각에 몸집이 다부진 남자가 여자를 들쳐업고 검은 차에 태우는 걸 봤다는 목격 증언을 확보. 운동선수 출신의 파산 이력이 있으며 하필 검은 차를 타던 오가와는 즉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죠. 이후 12월이 되자 경찰은 오가와를 소환해 조사했고 그의 자동차에선 피해자 N씨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자 오가와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 그는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에서 그는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범행의 계획성에 대해선 부정했는데요. 하지만 2005년 9월 29일 재판장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오가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절차를 밟았지만 2006년 2월 23일 이마저도 기각되어 그의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이후 오가와의 재혼한 아내는 그가 감옥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전부 거부했고 그는 감옥에서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이 일로 3명의 아이를 버린 게 되어버렸습니다. 전 바보 같은 남자입니다. 어머니, 부디 오래 사시고 이 바보 같은 아들이 돌아가는 걸 기다려주세요. 이젠 편지를 쓸 상대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한때 정점에 섰던 남자지만 정말 비참한 말로죠. 개인적으로 사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사건이었네요. 3만엔의 빚이 삽시간에 80만엔으로 불어난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마츠무라 쿄오소. 1981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뭐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였고, 이런 성격 때문에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문제 행동은 성장기를 거치며 나아지기 마련이지만 마츠무라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수업 중에 스스로 손목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일상다반사였고, 심지어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박박 밀어버린 적도 있었죠. 그리고 결국 마츠무라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고등학교 동급생은 물론 심지어 교사까지도 마츠무라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거리를 두었고, 결국 그는 고등학교 재학 중 2번의 폭력 사건을 일으켜 강제적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좀 의외인 점은 대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른 덕에 도쿄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는 점인데요. 어느 정도 머리는 좋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죠. 그는 대학에서 다시금 폭력 사건을 일으켜 이번에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본인의 폭력 성향 때문에 이 정도로 인생이 꼬였으면 어지간해서 고치기 마련이지만 그의 폭력성은 반성은커녕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당시 그는 퇴학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지만 가게 점장을 폭행하고 동료의 지갑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죠. 사회인이 되어서도 절도와 폭력을 일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아들인 마츠무라와 연을 끊자 마츠무라는 자신이 폭력을 가했던 어머니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러 체포되었고, 이내 집을 나온 그는 숙식을 제공하는 다른 지역의 양돈장에 취직했지만 2006년 12월 그는 폭력성을 주체할 수 없었던 모양인지 이번엔 자신이 일하던 양돈장에서 키우던 돼지에게 폭력을 가했다가 상사에게 걸려 해고당하게 되었죠. 해고 이후 그는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사실상 무엇 하나 끈질기게 해본 적 없던 그였기에 이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장마저 그만두게 된 마츠무라는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연락했지만 아버지는 그와 연을 끊었던 데다 어머니는 과거 그가 폭행을 가하는 것은 물론 머리를 밀어버린 적도 있었기에 그에게 우호적인 친척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2007년 1월 16일 저녁 무렵 교토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던 큰아버지 집에 방문해 큰어머니 이와이 준코 씨에게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을 꺼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뭐든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화를 내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츠무라는 큰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한 뒤 미리 준비해온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큰어머니의 머리와 목을 공격해 살해,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현금 2만엔과 신용카드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2007년 1월 20일 마츠무라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마츠무라는 경찰이 자신을 쫓는 것도 모르고 훔친 돈으로 도쿄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훔친 돈은 2만엔에 불과했기에 금방 동이 났고 그는 1월 22일 밤 10시 무렵 이번엔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살던 작은할아버지 카토 주요이치 씨의 집에 찾아갔는데요. 물론 마츠무라가 방문한 이유는 간단했죠. 바로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카토 씨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지만 마츠무라의 당장 잘 곳이 없다는 말을 안타깝게 여겨 밤도 깊었으니 하룻밤 자고 가라고 권했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를 표하기 마련이지만 마츠무라는 달랐습니다. 이날 밤 새벽 1시 무렵 마츠무라는 자고 있던 작은할아버지를 철제 둔기로 무참히 공격해 살해했고 시신을 벽장 속에 숨긴 뒤 집을 뒤져 현금 1만 6천엔과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당시 그는 훔친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 안 빌려주길래 교토의 큰어머니를 죽였어. 그리고 오늘은 작은할아버지를 죽였지. 라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밝혔다고 하네요. 한편 두 번째 피해자 가토우 씨의 장남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1월 23일 오후 5시 무렵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흔은 물론 2층 벽장 속에 유기된 가토우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경찰은 여전히 마츠무라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두 번째 범행 이후 도쿄 내리마구를 걷고 있던 그를 발견해 큰어머니 강도살인 혐의로 마츠무라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월 21일엔 작은할아버지 강도살인 혐의로 재체포되었죠. 마츠무라는 체포 후 쭉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그가 친척을 대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정황은 명확했기에 그는 2007년 9월 10일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던 마츠무라는 법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는데요. 그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작년 말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파멸할 수 있겠구나 싶어 평소부터 원한이 있던 큰어머니를 죽였다. 작은할아버지에게 원한은 없었다.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것이고 죄를 무겁게 하면 내가 파멸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거라면 원한이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살인이라는 경험을 냉정하게 완수할 수 있었다.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 진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또한 그는 이외에도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내 안의 엘리트 의식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지금까지 주변에 모자란 인간들밖에 없었다. 하나를 듣고 하나만 아는 인간들과는 대화가 성립하지 않았다. 물론 난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난다. 칸사이 사람도 거리도 말투도 정말 싫다. 칸사이 사람이 혐오스럽다. 칸사이 사람들은 더 열등감을 느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선 이 인간도 오사카, 즉 칸사이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본인 책임으로 퇴학당했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사람이나 때리고 돼지나 두들겨 팼던 주제에 자존심과 엘리트 의식이 무척 높았는데요. 당시 재판에서 변호 측은 마츠무라의 발언으로 볼 때 그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며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츠무라는 6번째 공판에서 사실 3번째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라며 목표는 어릴 적 동급생이었다. 예전 직장에도 복수할 생각이었다. 같은 발언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검찰 측은 흉기와 장갑을 미리 준비한 계획 범죄다. 2명의 피해자에게 50곳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 한마디 사죄도 없이 유족의 마음을 짓밟고 있다. 이 사건은 마음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반해 변호 측은 해고를 당한 뒤 스스로 파멸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형벌을 무겁게 하려고 강도로 위장했을 뿐이다. 라며 이 사건이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죄와 절도죄로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후 2008년 3월 28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생활비가 궁핍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의 이기적인 성격과 행동이 원인이며 참작의 여지가 없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칼로 집요하게 찌르거나 둔기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리는 등 강한 살이가 있었다.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젊다는 점을 고려해도 갱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파멸하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했던 마츠무라는 판결 이후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당시 그는 항소 이유를 판결에 불만은 없다. 친구와 지인에게 편지를 쓸 시간이 필요해서 항소했다. 라는 말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인간에게 친구나 지인이 있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는 4월 8일 항소를 취하했고 그렇게 그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 벌을 달게 받았구나 싶으시겠습니다만 그는 갑자기 2009년 11월에 목숨이 아까워졌던 모양인지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 청구를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고 그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재판 절차를 준비하던 도중 2012년 8월 3일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그가 사형당한 8월 3일은 그의 31번째 생일이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범인처럼 스스로 이뤄낸 게 하나도 없으면서
정작 이상한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은 정말 위험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한 죄수가 편지에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무기징역은 죽을 때까지 나라가 편의를 봐준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의무다. 과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적은 건 누구일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코지마 이치로. 1995년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에서 태어난 그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누나로 구성된 6인 가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가정 환경은 결코 좋지 못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남자는 강하게 키워야지 라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아들에게는 늘 엄격하게 대하는 한편 누나에게는 한없이 상냥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가정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육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에 아들인 코지마를 3살이 될 때까지 외할머니 댁에 맡겼었죠. 물론 코지마는 3살 이후엔 본가로 돌아와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 대신 할머니 손에서 컸지만 할머니는 어린 코지마를 외할머니가 키웠다는 이유로 넌 내 손자가 아니라 외할머니 손자잖아. 외할머니 집으로 가 라며 밥을 주지 않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그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화가 나면 곧장 폭행을 가하는 등 굉장히 불안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이후 그가 5살이었을 무렵 어린이집 선생님은 코지마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크면 알아서 낫는다 라는 말로 일축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방치했다고 하네요. 이런 가정에서 성장해 중학생이 된 그였지만 사실 집안 환경은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코지마에게 엄격하기만 했고 그러던 중학교 2학년 무렵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검도부였던 코지마는 부모님께 새 물통이 가지고 싶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부모는 누나에겐 새 물통을 선물했지만 코지마에겐 전부터 집에서 쓰던 낡은 물통을 건넸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분노한 코지마는 그날 밤 부모에게 망치와 부엌칼을 던지는 등의 난동을 피워 결국 경찰을 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는 코지마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중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이치로 씨라고 부르는 등 아예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코지마는 친구가 없다, 수업을 못 따라가겠다 라며 등교를 거부, 결국 방에 틀어박히게 되었죠. 이후 그는 부모의 요청으로 집을 떠나 한 자립지원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학점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지마는 의외로 성적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엔 직업훈련원에 들어가 여러 가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죠. 심지어 그는 성적 우수 이외에도 시설에서 솔선수범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등 평판도 무척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취업이 정해졌을 땐 시설 입소자 한 명이 축하한다며 양복을 선물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그는 시설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2015년 4월 사이타마현의 한 기계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비록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시설의 도움을 받아 어엿한 한 명의 사회인이 된 그였지만 그는 회사의 좀처럼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인간관계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회사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출혈성 대장염이 발병 10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코지마는 어릴 적부터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었던 외할머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그는 외할머니에게 또 일 때문에 좌절하는 게 무서워. 난 이 세상에 적응 못할 것 같아. 라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냈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외할머니 집엔 외삼촌 부부가 동거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대로 코지마가 얹혀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매일같이 폭언과 폭력으로 그를 내쫓으려 했죠.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코지마는 정신과에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엔 어머니의 부탁으로 결국 외할머니 댁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외삼촌 부부의 괴롭힘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죠. 코지마는 이 때문에 몇 번에 걸쳐 가출을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며 말하고 다녔고 이를 보던 외할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자신의 노령연금으로 저축한 70만 엔이 든
현금 카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개월 후 코지마는 결국 외할머니 댁을 떠나 자취방을 구해 혼자 살게 되었고 할머니에게 받은 70만엔을 조금씩 인출하며 생활했지만 이내 2018년 4월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코지마는 자취방을 나와 나가노시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한편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우메다 고우타로. 1979년 8월 5일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고 정의감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 아이들이 다 같이 놀 때 누군가가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 그러지 말자 라고 다른 아이들을 설득하는 등 성격도 좋고 친구도 많은 인물이었죠. 그는 성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 스포츠도 좋아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엔 명문대인 도쿄대학에 진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해 아내와 결혼, 아무리 피곤해도 가사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가정을 소중히 하는 남편이었죠. 초등학교는 물론 대학원 시절에 걸쳐 우메다 씨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곤란한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했어요. 정의감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라며 그의 인품을 칭찬하는 등 우메다 씨는 가슴이 따뜻한 고학력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9일 우메다 씨는 출장을 마치고 신칸센에 탑승해 아내가 기다리는 효고현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8년 6월 8일 당시 나가노현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코지마는 사는 게 귀찮다. 그냥 감옥에나 들어갈까?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나라가 돌봐주는데 기왕 가는 거면 무기징역을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나가노현 타츠노마치의 한 가게에서 작두와 과도를 구입했습니다. 목적은 물론 살인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9일 그는 도쿄로 이동해 신칸센 지정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통로 쪽 좌석을 선택했죠. 참고로 이때 그가 통로 좌석을 선택한 이유는 소름 돋게도 옆에 앉은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코지마의 옆자리엔 A씨, 그리고 통로 너머 좌석엔 B씨가 앉아 있었고 이날은 동방신기 콘서트가 있었기에 차내의 승객 대부분은 콘서트 귀가객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열차가 출발한 지 4분가량이 지난 밤 9시 41분 코지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의 가방에서 미리 준비했던 작두를 꺼낸 뒤 옆자리에 앉아있던 A씨의 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통로 건너편의 B씨는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도망치려 했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코지마를 저지했습니다. 바로 우메다 씨였던 것이죠. 당시 우메다 씨는 코지마의 2열 뒤에 앉아 있었고 코지마가 벌떡 일어서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자 지체 없이 달려가 그를 뒤에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우메다 씨의 행동 덕분에 목을 공격당한 A씨는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죠. A씨가 도망치자 코지마는 우메다 씨를 떨쳐낸 후 이번엔 겁에 질린 B씨를 작두로 공격하려 했지만 우메다 씨는 이번에도 다시금 그를 뒤에서 제압했기에 B씨 역시도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범죄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 치민 코지마는 이번엔 우메다 씨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한편 당시 열차의 차장은 객실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쓰러진 우메다 씨를 작두로 내려치는 코지마의 모습이 있었죠. 당시 현장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차장은 흉기 버려! 라고 소리쳤지만 코지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메다 씨를 공격했다고 하네요. 결국 밤 10시 3분 열차는 오다와라 역에 긴급 정차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코지마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우메다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엔 안타깝게도 사망이 확인되었는데요. 사인은 과다 출혈로 가슴과 어깨 등 총 60곳 이상의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코지마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구든 상관없었다. 감옥에 가고 싶었다. 무기징역을 노렸다. 라며 무기징역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고 즉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재판에서 코지마는 굉장히 비열하고 치밀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애초에 코지마의 목적은 무기징역, 감옥에서 아무 생각 없이 편히 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유기형으로 감형을 받지 않도록 사과의 발언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죠. 2019년 11월 28일 재판에서 코지마는 처음부터 아무나 죽일 생각이었다. 아깝지만 여자들은 못 죽였다. 그래도 남자는 성공적으로 죽일 수 있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 측이 범행 동기에 대해 묻자 어린 시절부터 감옥에 가고 싶었다. 스스로 생각해서 사는 게 귀찮다. 타인이 정한 규칙 안에서 사는 게 편해서 무기징역을 노렸다. 만약 유기형을 받으면 난 출소한 다음 또 죽일 거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코지마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읽자 그는 깔깔 웃으며 박수를 쳤다고 하네요. 이후 코지마는 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냐는 검찰의 질문에 무기징역을 받고 싶기 때문에 사과 따윈 하지 않는다. 물론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도 사과는 안 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8일 재판장은 검찰의 구형대로 코지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러자 코지마는 환하게 웃으며 항소 안 할게요.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월 항소 없이 코지마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죠. 이후 코지마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은 죽을 때까지 나라가 편의를 봐준다. 사회에선 의식주나 친구, 일, 오락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감옥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의무다. 30년 정도 모범수로 살면 가석방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가석방 받으면 또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아사가 하고 싶은 것이다. 식사도 의료도 침구도 다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사할 수 있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뿐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아사가 하고 싶으면 그냥 노숙자 생활할 때 알아서 굶어 죽을 것이지. 혓바닥이 기네요. 그리고 피해자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흉기를 든 상대에게 용감하게 달려든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노린 범행에 무기징역 판결을 내리는 건 포상에 가까운데 한 명 살해에 사형 판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형 판결 내리는 게 정말 불가능했을까 싶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 (2019년 7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 후쿠오카현 카스야마치 나카바루의 스에가와 강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강에 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회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녀는 후쿠오카현 카스야군에 살던 보험 판매원 무라오 테루코 씨였습니다. 당시 경찰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라오 씨는 이틀 전 행방불명되어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지만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강에서 발견되었지만 폐에서는 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목뼈의 일부가 부러진 상태였기에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7월 6일 밤부터 7월 7일 새벽이었으며 시신에는 성행위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몸에 묻은 지문을 인위적으로 닦아낸 흔적도 발견되었는데요. 시신 발견 장소 근처에서는 그녀가 새로 구입했던 자전거가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살해한 후 지문을 닦아낸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현장 근처에 살던 한 주민은 범행 추정 시각에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정작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다행인 점은 당시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주변에 창고 건물이 많은 지역이었기에 도난 방지를 위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에 경찰은 즉시 주변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내 사망 추정 시각에 현장 근처를 몇 번에 걸쳐 왕복하는 수상한 차량 한 대를 포착, 차량의 소유주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조회 결과 이 차량은 카스야마치의 한 건설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각에 차량을 사용한 인물을 조사했고
그 결과 시신 발견 후 6일이 지난 7월 14일 건설업에 종사하던 코가 테츠야라는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코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코가 테츠야, 그의 과거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많지 않지만 고등학생 시절 그의 동급생은 코가에 대해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고 딱히 눈에 띄는 타입이 아니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후쿠오카시의 한 대학에 진학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2년 만에 대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그만둔 이유는 범죄 때문이었죠. 사실 그는 2006년 오사카에서 성범죄를 일으켜 실형 판결을 받았고 이 때문에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 그는 조용히 사는가 싶었지만 2014년 이번엔 나가사키현에서 다시금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또 징역 3년 판결을 받게 되었죠. 당시 그는 성범죄자였고 재범이었기에 교도소에서 강도 높은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2017년 8월 출소해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죠. 코가는 출소 후 다음 달인 2017년 9월 전과자의 갱생을 돕는 한 건설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전과자를 채용해 사회 복귀를 돕는 한편 기숙사를 운영해 전과자들의 주거도 지원하는 곳이었는데요. 코가는 의외로 이곳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회사 동료나 상사의 평가도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코가에 대해 예의 바르고 인사도 잘했어요. 진지한 성격이었고 무단결근도 없었죠. 라며 그가 갱생한 줄 알았다는 증언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2019년 7월 6일 코가는 평소처럼 5시 반에 퇴근한 뒤 평소와는 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였는데요. 바로 회사 차량을 빌려 타고 어딘가로 향했던 것이죠. 회사에서 그는 예의 바르고 진지한 인물이었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끓어오르는 성적 욕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를 운전하며 성욕을 분출할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 눈에 띄었던 것이 자전거를 타고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무라오 씨였던 것이죠. 피해자인 무라오 테루코 씨는 초등학생 아들과 남편과 함께 살던 인물로 가사일은 물론 보험 영업을 하며 가게를 돕던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에 따르면 그녀는 아무리 스트레스가 쌓여도 결코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밝은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녀는 2019년 7월 6일 저녁 무렵 남편과 함께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대형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서 새 자전거를 구입했고 당시 남편은 따로 볼 일이 있었기에 먼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아들과 함께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남편은 밤 9시 30분 아내인 무라오 씨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가겠다는 말을 했고 남편은 조심해서 오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들 부부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장 조사 결과와 코가의 진술로 밝혀진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당시 쇼핑을 끝낸 무라오 씨는 남편과 아들의 저녁거리를 자전거에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이동하던 곳은 시신이 발견된 스에가와 강변으로 당시엔 무척 수풀이 무성하고 인적도 드문 장소였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그녀를 타겟으로 정한 코가는 엑셀을 밟아 무라오 씨를 앞질러 차를 세운 뒤 강변의 무성한 수풀에 숨어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을 지나가는 무라오 씨를 덮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뒤 자신의 성욕을 해소했는데요. 당시 무라오 씨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코가는 집요하게 그녀를 뒤쫓아 다시금 끌고 왔고 이내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움직이지 않자 코가는 피해자의 지갑과 스마트폰을 훔친 뒤 시신과 자전거를 강변에 유기하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범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완전 범죄를 노리고 다시금 현장에 방문했는데요. 그는 피해자의 몸에 묻은 자신의 지문을 닦아낸 뒤 자신이 흘린 물건이 없는지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한편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남편은 늦은 시간이 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집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7월 8일 강에서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체포 이후 코가는 의외로 시신 유기와 살인 등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이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남편은 당시 아내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언론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 직전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음이 아프지만 범인의 수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려 이런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장에서 코가의 잔인한 범행에 대한 진상을 밝혔죠. 그리고 이어진 재판에서 코가는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 라며 사리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코가는 한 명을 죽인 것만으로는 사형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반성하는 척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 측은 무라오 씨의 목을 조른 건 기절시키려 한 것이다. 코가가 깊게 반성하고 있다. 코가의 어머니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그는 갱생이 가능한 인물이며 징역 30년 정도가 적당하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순식간에 어머니를 잃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들은 제일 무거운 형벌로 해주세요. 적어도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해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검찰 측은 코가는 과거에도 2번에 걸쳐 성범죄로 감옥에 간 이력이 있다. 강도 높은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했지만 정작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재범의 가능성이 지극히 높으며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까지 짓밟는 잔인한 범행이며 견고한 사리가 인정된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참고로 검찰이 재판에서 코가에게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에 관해 묻자 코가는 전혀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탁상 공론이죠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2020년 9월 17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끌고 간 뒤 목을 조른 것엔 강한 사리가 인정된다. 범행의 상습성과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남은 삶을 죄를 뉘우치며 그 무게를 알았으면 한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코가는 사형받을 각오가 어쩌고 해놓고서 정작 무기징역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그러자 코가는 이번엔 상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물론 그의 상고 역시도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2021년 6월 28일 그의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